자,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크게 유한요소법의 이해 부분하고요. 두 번째로는 철근 콘크리트의 비선형 노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목차는 다른 것 같고요. 주어진 시간이 지금 1시간 반 정도 있는데 제가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유한요소법에 대해서 전체를 다 설명드리기엔 좀 시간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 유한요소법을 전반적으로 설명 듣기를 원하셨던 분들에게 좀 실망이 있으실 수 있겠는데, 오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좀 시간적 제약이 1시간 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꼭 알아야만 되고, 그리고 또 이건 몰라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만 좀 정리를 해가지고, 목록을 좀 뿌려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한요소법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해석 차원에 따른 모델링 분류 방법, 그리고 각종 요소와 거동적 특징, 형상함수랑 접근 방법, 비선형 수치 해석 기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유한요소 해석 팁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이건 좀 중요하다 싶은 것만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이 드신 두 분이 나와 있는데요. 알렉산드르 흐레니코프라는 분하고 리하르트 쿠란트라는 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흐레니코프 이분은 이제 연속적인 문제를 자잘하게 잘라서 이산화시킨 다음에 그 하나하나 잘라진 그 요소라고 하는 개념들이 그 요소들이 거동이 모여서 전체 고동을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을 정립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리하르트 쿠란트라는 분은 이거를 구조해석 쪽에다가 적용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원기동형 뒤틀림 문제에다가 이걸 이제 적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한요소법이란 이제 뭐 요소를 잘라서 하중이 들어왔을 때 변이를 구하고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인 어떤 덩어리를 잘라서 해석을 수행한다. 이게 바로 유한요소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한요소법은 구조 해석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유체 흐름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필드 문제라고 포텐셜 문제라고도 하죠. 그건 장 문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열전단 문제, 지하수 유동, 아니면 전자기 해석 같은 경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런 포텐셜 문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잘라서 작은 거의 거동으로부터 전체적인 거동을 이끌어낸다. 이런 해석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전체적인 걸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까지는 크게 사용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요. 어떤 자동차를 모델링한다 그러면은 이 자동차를 전체적으로 모양을 만들어내고 좀 단순화시켜서 모델링을 하겠죠. 이렇게 한다면 이거를 자잘하게 요소를 자르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과정을 메싱이라고 합니다. 메싱. 그래서 이 전체적인 지오메트리라고 그러는데 이 지오메트리를 유한 요소로 자르는 과정을 이제 메싱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유한 요소 프로그램들이 이 방법을 사용해서 유한 요소를 만들어내고 있죠. 일본 잘 아시는 아바쿠스라든지 엔시스, 다이아나 아니면 마이너스 제품 중에서도 몇 가지는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무엇이냐면요. 얘는 이제 전체적인 걸 잘라서 요소와 절점을 만들어내는데 거꾸로 마이너스 젠이나 11 같은 경우 또는 셋 같은 경우의 프로그램을 보면 절점을 만들고 그걸 이어서 면이나 입체 요소를 만들죠. 그렇게 해서 거꾸로 이제 제일 하위 단계부터 해서 모델링을 수행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즘은 추세는 이렇게 전체적인 거를 지오메트리 영상을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메쉬를 쳐서 요소로 변하는 이런 게 이제 많이 이제 대사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BIM 같은 경우가 이제 CAD에서 나온 3D 정보를 가지고 메싱을 통해서 유한요소법에다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한요소법을 사용해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한요소법은 요소를 짧게 잘라서 변이 구하고 응력 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를 자잘하게 잘라서 자잘한 거동을 가지고 전체 거동을 유추해내는 이런 자잘한 거동을 누적시켜서 적분해서 전체 거동을 구해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탄성 변형에서 응력해서 구조 해석 같은 경우에 사용되고 진동 해석, 열 해석,
전자기 해석, 다공성 물체 해석, 뭐 다양합니다. 요즘 의공학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경제 쪽에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유한요소법이. 그래서 기후 예측까지도 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 연속적인 걸 이산화시켜서 해석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한요소법은 이제 1960년대, 70년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많은 해석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한요소법의 이제 어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제한되어 있고 지금도 많이 개선되고 지금 안정화된 방법들도 몇 가지가 있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세 개의 동영상이 보이는데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 여자 캐릭터는 맞습니다. 겨울왕국에 있는 안나입니다. 겨울왕국에 나는 안나인데요. 지금 눈 위를 걸어가는데 실제로 겨울왕국에 있는 이 눈은 뭐 MPM 방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실제로 수치 해석을 다 수행을 했고 그거를 시간에 따라서 프레임을 쭉 짜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 같은 거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눈이. 그리고 밑에 있는 물 같은 경우는 원래는 파티클입니다. 하나하나의 파티클들이 이제 움직이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영상 매핑 기법을 이용해서 물의 재질을 입혀서 이렇게 진짜 물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도 수치 해석을 통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겨울왕국에는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물 장면은 요즘 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방법은 SPH라고 해서 스무디드 파티클 하이드로다이내믹스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AEM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특별한 방법입니다. 얘는 이쪽 구조 해석 쪽에만 특수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얘는 유한요소 같은 그런 어떤 요소 단위의 짜잘한 요소를 갖다가 요소와 요소 사이를 절점이 아니라 스프링으로 그냥 단순한 스프링으로 연결한 겁니다. 근데 그 스프링이 비선형 스프링인 거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거동을 하는 스프링을 넣게 되면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되는 것까지도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정 분야에 특화된 건데요. 얘는 이제 파괴역학, 이게 구조물을 붕괴시키는 이런 시뮬레이션 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플라이드 엘리멘트 메소드라고 해서 되게 좀 전문적이고 되게 한쪽 분야에 국한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한요소법의 해석 절차를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먼저 모델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석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분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자동화가 돼서 이제 뭐 BIM이나 이런 데서 바로 가져와서 메시만 치면 바로 모델링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현재 나와 있는 것도 몇 개 있죠. 그리고 이거를 해석을 통해서 이제 솔버를 통해서 해석을 수행하고 결과 분석하는데 우리 엔지니어들이 들어갈 곳은 바로 이 모델링에서 메시 치는 부분과 이 결과 분석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메시 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메시만 전문적으로 치고 그거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동차 같은 경우 메시 칠 때 하나 뭐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메시만 칩니다. 그분들은 해석 안 하고 메시만 치는데도 상당한 금액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연봉이 막 억대 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 해석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엔지니어들이 주로 이제 봐야 될 것이죠. 제대로 해석 결과가 나오는지 프로그램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했고 내가 제대로 모델링이 됐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 메시 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델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결과 분석이 여러분들이 주로 해야 될 임무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유한요소 해석을 주로 하는 이제 상용용 프로그램들을 좀 보면 이제 아바쿠스, 엔시스, 나스트란, 다이아나, 오픈시스, 마이다스 제품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은 국내 같은 경우 마이다스 제품을 많이 쓰고 있겠죠. 근데 마이다스 제품군은 이제 비선형 해석 쪽에 특화되어 있지가 않아서 해외에서는 이제 비선형 쪽으로는 아바쿠스, 안시스, 다이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아바쿠스, 안시스 같은 경우는 기계 제품에 특화되어 있는 거고 다이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엔드 제품이긴 한데 건설 쪽에 특화된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픈시스도 마찬가지로 건설 쪽 베이스에서 나온 하이엔드 제품이잖아요. 다이아나도 그런 비슷한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한요소법에 대한 간략하게 어떤 것이다. 그리고 현재 트렌드는 어떻다. 이런 설명을 좀 드렸고요.
해석 차원에 따른 모델링에 대한 분류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석 차원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한데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오더가 주어지겠죠. 어떤 걸 모델링을 해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고민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도면을 딱 보시고 이걸 3차원으로 할지, 2차원으로 할지, 아니면 애쉬 시메트릭으로 할지, 플레인 스트레인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걸 고민하시려면은 각각 어떠한 특성들이 있고 왜 이렇게 쓰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3차원 해석입니다. 3차원 해석은 그냥 모델링 하셔가지고 메시 쳐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주로 사용되는 요소들은 플레이트라든지 솔리드 요소들이 되겠죠. 물론 여기 리지드링크나 뭐 비밀 요소도 들어갈 수가 있긴 한데요. 주로 사용되는 것들은 이제 3차원 요소인 솔리드나 플레이트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응력 상태가 그럴 때, 각 방향의 모든 응력 상태를 검토를 하고자 할 때, 그거를 이제 검토하시면 되죠. 또는 하중 방향이 3차원적으로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구조물 자체가 3차원적으로 이제 입체적으로 생겼다. 뭐 어떻게 뭐 간략화할 수 있는 형상이 아니다. 할 때는 이렇게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원으로 이제 3차원으로 하게 되면 단점이 이제 뭐 해석해야 될 요소 수도 많고 이러다 보면 컴퓨터 속도가 상당히 느려집니다. 해석 속도가. 그래서 업무 시간은 주어져 있는데 그 시간 안에 제한된 시간 안에 해석을 다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비일비재합니다. 3차원으로 하게 되면. 그럼 이거를 어떻게든 단순화시켜서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시간을 단순화시켜서 단순화된 모델을 만들어서 시간을 좀 세이브하고 싶을 때 이제 2차원 모델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내려는데 응력 상태가 이렇게 되는 2차원 상에서만 응력 상태가 나오고요. 두께 방향 응력이 발생 안 하는데 변형은 생기는 이런 형태의 거동을 하는 구조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충분히 2D 플레인 스트레스 요소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같은 2차원이지만 플레인 스트레스와 플레인 스트레인, 애쉬 시메트릭 이 세 가지가 주가 되는데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 쪽에서는 주로 플레인 스트레스 상태인 이런 상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모델링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2D다라고 해도 정확하게 어떤 요소를 사용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아바쿠스 아시스든 뭐 다이아나든 마이다스든 2D다, 3D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모델링 시작할 때 정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2D 중에서도 이제 플레인 스트레스로 갈지 스트레인으로 갈지 애시시메트리로 갈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응력 상태가 놓이면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데 저런 응력 상태가 나오는 구조물들은 보통 보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하중이 수직 방향으로 단순하게만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단순화해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프 모델링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3차원 모양을 2차원으로 이제 단순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벽체 같은 경우도 3차원으로 이렇게 앞에서 본 거랑 옆에서 본 거랑 이렇게 3차원으로 생겼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두께만 다르게 해서 정의함으로써 이렇게 간단하게 2차원으로 모델링해서 해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3차원이랑 2차원이랑 두 개 똑같이 모델링 해놓고 결과를 비교해보면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플레인 스트레인을 설명을 드릴게요. 플레인 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응력 상태가 이제 플레인 스트레스랑 똑같은데 이때는 두께 방향으로 응력이 발생을 합니다. 하고 두께 방향 변형이 발생을 안 하는 상태 그렇게 되겠죠. 사실 뭐 재료입학 시간이 많이 듣기 때문에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단위 두께인 2를 사용해서 이제 모델링을 수행하는데 이 단위 두께 1이란 길이가 없는 무차원입니다. 무차원 1의 두께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언에서 포뮬레이션 중에서 3차원 쪽의 입체적인 적분 쪽에서 두께를 이제 줄 때 그거를 이게 단위 두께인 1을 곱하면서 그 항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포뮬레이션이 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 형상은요, 이렇게 제방이라든지 아니면 집안 쪽 모델링 하실 때 이렇게 두께 방향으로 이제 길게 해서 변형이 제로가 되는, 구속이 됐기 때문에 변형이, 두께 방향이 너무 두꺼워서 변형이 제로가 되는 상태, 응력이 발생하는 이런 모델링 할 때 이렇게 3차원적으로 생긴 걸 2차원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모델링해서 해석에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메싱을 통해서 해석을 수행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텐데 2차원으로 해서 간단하게 빠르게 해석을 수행할 수 있고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지하 구조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SSR이나 이런 거 할 때 한쪽 방향으로, 두께 방향으로 이제 거동적인 변화가 전혀 없을 때예요. 그러한 가정이 들어가야 돼요. 두께 방향, 플레인 스트레스든 플레인 스트레인이든 두께 방향으로 거동적 변화가 전혀 없을 때, 변이든 하중이든 국력이든 이런 것들이 변화 없이 일정하게 두께 방향으로 갈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달다, 그러면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하셔야 돼요. 메시 시메트릭 같은 경우는요, 보기에는 이렇게 면 요소처럼 이렇게 면처럼 생겼지만은 이거를 어떤 축에 대해서, 기준 축에 대해서 한 바퀴 삥 돌린 형상, 이런 형상을 가진 걸 말하는데, 이렇게 뭐 설명을 드려도 잘 딱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모델링을 많이 하는 부분은 되게 특정 분야에 이제 국한되어 있긴 한데요. 얘도 이제 플레인 스트레인처럼 어떤 단위 변이에 대한 영역을 가지고 모델링이 된다, 그러니까 수치 해석이 수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위 회전각인 1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각도는 레디안이든 디그리든 상관없이 무차원의 단위 회전각 1에 대해서 모델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3차원적인 모양을 이제 대표적으로 거동을 이제 이쪽으로 모사를 하게 되어 있죠.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사일로 형태 있죠. 사일로 형태의 것들을 이렇게 전체 풀 모델링하게 되면 요소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데, 얘를 이렇게 오른쪽 보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2차원적으로만 모델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 축에 대해서 한 바퀴 삥 돌아간 형태인 이 모양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신에 이 모델링 하실 때는 조심하실 게, 회전에 대해서 모두 동일한 형태의 하중이 들어와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해요. 어떤 특정 포인트만 이렇게 포인트 하중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해석을 수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압력이 들어가거나 이럴 때 해석을 수행하고요. 또는 안에 사이를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뭐 어떤 물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압력을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이런 거 해석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은 삥 둘러서 거동이 다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사의 사탑 같이 이쪽에 한쪽으로 기운 거 있죠. 걔도 원기둥 형태지만 그래도 애시시메트릭 모델링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한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편심이 먹죠. 그런 것들은 이걸로 해석을 하실 수는 없어요. 솔직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가요. 영국에 있는 포치 교수님이 애시시메트릭 요소를 사용해서 그거를 해석을 수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상당히 어렵고, 그걸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인하우스로 자체 개발하셔가지고 쓰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보시면 애시시메트릭으로 쉽게 모델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통 같은 형태를 이렇게 간단하게 모델링을 해서 해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차원으로 하게 되면 오래 걸릴 걸 간단하게 모델링할 때 사용되는데, 애시시메트릭은 이럴 때 사용한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물이나 어떤 해석할 모델이 오게 되면 얘를 뭘로 모델링을 할지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해석 순서 중에 모델링이 첫 번째죠. 그때 어떻게 모델링 할 건지, 모델링 접근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먼저 고민을 충분히 하고 모델링을 수행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차원적으로 해가지고 유한요소법에서 많이 모델링에 사용되는 차원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차원에는 크게 세 개가 있었죠. 플레인 스트레스, 플레인 스트레인, 애시시메트릭. 다 2차원 모델링이긴 하지만 그 거동적인 게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어떤 요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2D로 놓고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데, 다이아나 같은 경우는 플레인 스트레스, 플레인 스트레인, 애시시메트릭 이 모델들만 쓸 수 있는 차원이 별도로 존재해서 처음에 사용자가 모델링할 때 설정하고 들어갈 때 좀 편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들은 보면 일반적으로 2차원이냐 3차원이냐 뭘로 모델링 할래 이렇게만 물어봐요. 그럼 난 2차원으로 할래 라고 들어갔는데 뭘로 해야 될지 모르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플레인 스트레스 요소만 사용해서 모델링하면 플레인 스트레스 상태가 되는 거고요. 플레인 스트레인 요소만 사용하시게 되면 플레인 스트레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마다 그런 설정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잘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요소별로 이제 다양한 거동적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면은 요소, 많이 사용되는 요소들만 쭉 정리를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트러스 요소, 두 번째로 빔 요소, 세 번째가 이제 플레이스트레스, 스트레인, 애시시메트릭, 네 번째가 플레이트와 쉘 요소, 다섯 번째가 솔리드, 인터페이스 요소, 그 다음 인베이디드 리인포스드 엘리멘트라고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거랑 리지드 링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무에서는 빔 트러스 플레이트 정도면 다 해결이 될 수 있죠. 저기 뭐 해석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3D로 가자면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여기 써 있는 것들은 다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트러스 같은 경우는 길쭉한 선형 요소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한 요소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이 주어진 요소가 어떠한 형태의 외력에 저항을 하는가를 이제 주된 관심사로 그걸로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러스 요소 같은 경우는 축방향 압축과 인장력에만 저항을 하는 요소예요. 그러면 이 트러스 요소를 선으로 찍 그려놓고 이 트러스 축방향 말고 그 횡방향으로 하중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아무런 저항을 못합니다. 강성이 0이기 때문에 하중을 1 주면은 변위가 무한대가 나와요. 이걸 컴퓨터는 무한대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에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냥 수치 에러라고 답을 띄웁니다. 즉 0분의 어쩌고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수학적으로 못 풉니다. 그래서 뉴메리컬 에러 메시지를 딱 띄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메시지를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 내가 뭔가 모델링을 잘못했구나. 또는 재료가 빨리 깨졌구나. 강성이 재료가 되는 경우는 그 요소가 못 버티는 방향으로 하중을 줬거나 또는 그 방향으로 버틸 수는 있지만 이미 다 깨져서 강성이 빵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할 때도 뉴메리컬 에러가 뜨죠. 그래서 종종 균열 해석이나 이런 해석을 할 때 어떤 분들이 해석을 수행하는데 뉴메리컬 에러가 떴다고 저한테 문의가 와요. 그런 거 어떤 때 뜹니까? 그러면 저는 딱 한마디 해드립니다. 구조물이 더 이상 그 외력에 못 버텨서 에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정상 작동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선형 해석을 할 때 뉴메리컬 에러가 뜨면은 아 구조물이 더 이상 붕괴가 돼서 못 버티는구나. 균열이 날대로 다 나서 얘는 이제 날아다니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단순한 모델인데 선형인데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거의 무조건 경계 조건 잘못이던가 아니면 요소가 버틸 수 없는 방향으로 하중을 줬던가 그러니까 저항이 안 되는 부분으로 하중을 준 거죠. 그럴 때 이제 발생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트러스 요소는 축방향력으로만 저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의 방향 하중이 들어오면 얘는 못 버팁니다. 즉 에러가 난다는 얘기죠. 자, 빔 요소를 보겠습니다. 빔 요소, 자, 여기 지금 이 문서에 나와 있는 그림들은요, 여기 화살표 하나짜리가 병진 변이를 나타내요. 트랜슬레이셔널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 병진 변이라고 해서 물체가 이동하는 거죠. 이 점이 이동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화살표 2개짜리는 회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른손 엄지 방향에서 엄지 방향 화살표 방향이 엄지 방향이다 생각하면은 나머지 네 손가락이 회전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요소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이 이동, 세 방향으로, 3차원적으로 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과 회전하는 거에 전부 다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트러스 요소 같은 경우 주의를 많이 요하는데 보요소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대부분의 3차원 고동에서 이게 자유도가 한 절점에서 6개가 나올 수 있는데 물론 7개, 8개도 나올 수 있죠. 와핑이라든지 뭐 디스토션 와핑 이런 거 보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6개가 될 텐데 그 6개의 자유도에서는 에서 다 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고민 안 하면서 쓸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얘는 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면을 반드시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단면 정의할 때 단면의 방향도 정의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단면 방향을 정의해 주실 때 요소의 방향, 그러니까 로컬 엑시스라고 하죠. 또는 엘레멘트 엑시스라고도 하는데 요소 방향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계시다가 요소 방향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폭 방향과 높이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꼭 인지하셔서 단면을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쪽에서 되게 실수를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수계산하고 값이 다르다 보면은 보통 그거를 잘못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스 같은 경우는 압축 인장만 이제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단면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폭이 얼마냐, 높이가 얼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로컬 에시스가 중요하지 않지만 빈 요소 같은 경우 폭과 높이, 그러니까 단면 강성 계수 I 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면 로컬 방향 반드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각 프로그램마다 로컬 방향을 빈 요소의 그러니까 단면 로컬 방향을 정의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축도 다르고. 어떤 프로그램은 폭 방향이 X, 높이 방향이 Y. 어떤 프로그램은 폭 방향이 Z, 높이 방향이 Y. 어떤 프로그램은 폭 방향이 Y, 높이 방향이 Z.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마다 그것들이 다 다릅니다.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보시고 그 프로그램 매뉴얼을 여셔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요소의 로컬 에시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반드시 인지하시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보요소는 이제 쉽게 쓸 수 있지만은 그런 이제 주의사항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요소는 뭐 이런 식으로 보의 부재력이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요소는 특이하게도 부재력인 전단력이나 이제 모멘트 같은 경우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멘트의 방향이라든지 부호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사용하시기 전에. 자, 그리고 플레인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께 방향으로 이제 응력은 발생 안 하지만 변형은 있지만 응력이 발생 안 하는 거고요. 요소는 이렇게 진짜 2차원상의 평면상에서 정의할 수 있고요. 거동도 평면상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 회전 자유도가 없습니다. 플레인 스트레스 요소는 2차원적으로 병진 변이만 있어요. 요소 축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3차원상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은 플레인 스트레스를 선택하게 되면 XY 평면에다가만 모델링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긴 한데 어떤 프로그램을 그걸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죠. 좀 복잡하지만 그래서 XZ 플랜에다가 모델링 할래, YZ에다 할래, XY에다 할래 선택하게 있는데 뭐 여기서 선택이 뭐 하시면 그냥 XY에다 놓고 하시면은 무난합니다. 2차원 모델링은. 방금 거 이제 플레인 스트레인에 대한 건데 플레인 스트레인도 플레인 스트랑 생긴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해놓고 나면 얘가 플레인 스트레스로 한 건지 플레인 스트레인으로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을 다 열어서 여러분들이 그 요소에다가 어떤 물성을 정의했는지를 보기 전까지는 눈으로 봐서 구분이 전혀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를 구분하고 싶을 때는 항상 먼저 프로그램을 열어서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애시시메트릭 같은 경우도 모델링 방법 형상은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도 프로그램 여셔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수직축이 대칭축이 되기 때문에 이 수직축에 대해서 모델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플레인 스트레스, 플레인 스트레인, 애시시메트릭 같은 경우는 평면 내에서 들어오는 하중, 면 내 하중에서만 이제 저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어지는 하중이 면 내에서만 존재하고 그 저항 메커니즘도 면 내에서만 된다. 그러면은 플레인 스트레인이나 스트레스냐 애시시메트리냐 세 개 가지고 고민을 하시면 되고요. 3차원적으로 논다. 그러면 이게 밴딩이 좀 주된 선형 요소다. 그러면 보요소나 이렇게 길이가 긴 단면에 비해 길이가 긴 문제다. 그러면 보요소를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3차원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보요소. 물론 2차원에서도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플레이트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플레이트 요소란 아시겠지만 굽힘입니다. 굽힘에 대해서 순수한 보요소 있죠. 밴딩만 받는 축방향력 없는 축방향에는 저항을 못하는 순수하게 밴딩에만 저항하는 전단력과 모멘트로만 저항하는 어떤 보요소가 있다고 보시면요. 그 보요소를 옆으로 길게 쭉 뽑아서 평면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양방향으로 굽힘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쪽 방향 굽힘도 있지만은 이쪽 면에 대해서 이렇게 굽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굽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플레이트 요소라고 해요. 그러면 굽힘 말고 이 면이 있으면 면 내 방향으로 플레인 스트레스처럼 면 안에서의 하중에 저항하는 그런 것들도 그런 현상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그럼 이 요소는 거기는 못 씁니까? 네, 플레이트는 그쪽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연내 쪽에도 저항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시면은요, 쉘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양방향 굽힘뿐만 아니라 면내 방향에서의 하중에 대해서도 저항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한형으로 해서 양방향 굽힘에 저항하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요소를 써야 되지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냥 쉘 쓰시면 돼요. 플레이트 쓸지 쉘 쓸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쉘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쉘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드릴링 DOF라는 개념이 있어요. 드릴링 DOF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굽힘에 대한 거죠. 굽힘에 대해서 양쪽 면은 이쪽 방향, X 방향이나 Y 방향으로 이제 굽힘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쪽 말고 이제 이쪽 그림에 보시면 Z 방향으로 이제 회전이라고 하죠. 굽힘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회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릴링 DOF란 면 외방향의 회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정통 쉘 요소는 이 드릴링 DOF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그냥 모델링을 하시고 그냥 그러려니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I형 강이나 H형 강처럼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다른 요소의 X방향 굽힘이 이쪽 요소에서는 면외 방향 회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제대로 이제 그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해석이 수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요구사항에 의해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드릴링 DOF라는 이 자유도를 별도로 포뮬레이션을 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쉘 요소는 양방향 굽힘뿐만 아니라 면외 방향 이제 회전 저항부터 해서 면내 방향 멤브레인 거동이라고도 하는데 면내 방향을 인플레인 거동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면내 방향 거동에도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만능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단 이 요소는요 형상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 삼각형 또는 삼각형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두께만 정의해 주시면 돼요. 얘는 두께가 얼마다라고 여기다 요소 프로퍼티라든지 이렇게 프로그램마다 이제 정의하는 방법이 다 다르긴 한데 일단 두께가 얼마다라고 정의해 주시게 되면은 마치 그 두께를 가진 입체 요소처럼 이제 거동을 하게 되겠죠. 자, 솔리드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요소란 말 그대로 입체적으로 생긴 거예요. 입체적으로 생겼고요. 각 절점은요, 병진 방향, 3차원에서의 XYZ 세 방향으로의 병진 방향으로의 외력에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얘는. 회전에 대해서는 저항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솔리드 요소 이렇게 하나 모델링 해놓고 여기다가 뭐 강성을 이제 여러분들 적절히 탄성계수 값을 넣어서 강성을 이제 부여하겠죠. 그래놓고 점에다가 회전으로 이제 로테이션으로 모멘트를 1 정도 주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런 변이도 생기질 않아요. 왜? 얘는 거기에 저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즉 얘는 로테이션 쪽에 그러니까 자유도를 가지긴 하는데 세 방향 병진 자유도만 가지고 좌우점의 회전 자유도, 회전 자유도에는 저항할 수 없는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종종 솔리드로 모델링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모멘트 하중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솔리드 요소에는 이제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위에 보시면 뭐 테트라니, 뭐 펜타니, 헥사니, 피라미드니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고요.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피라미드 요소를 이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싱하다 보면 이게 꼭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요즘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는 모양은 똑같은데 절점이 다르죠. 즉 위에 있는 거는 저차 요소라고 하는데 각 꼭지점에만 절점이 있어서 이 절점 유한요소법에는 무엇입니까? 연속체를 이산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조그마한 요소가 되는데 이 조그만 요소의 거동을 이 절점들이 대표적으로 가지고 거동을 한다. 즉 이거의 모양은 이 절점들의 변이에 의해서 찌그러짐이라든지 변이라든지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점의 이동에 의해서 절점이 돌아가거나 이동하거나 하는 거에 의해서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위에 있는 거는 꼭지점 4개에 있는 테트라 요소 같은 경우 4절점만 있는데 밑에 있는 거 같은 경우 변의 중간에는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얘는
보다 더 상세하게 변형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은 저차 요소, 밑에 있는 것들을 고차 요소라고 하고요. 이거에 대한 용어는 알아두시면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 균열과 같이 취성고동을 하는, 지방고동도 취성고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취성고동을 많이 하는, 주로 하는 재료를 가진 그런 구조물들은 고차 요소로 하면 좋다라고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저차 요소로 한다고 해서 뭐 잘못되거나 뭐 크게 나쁘게 고동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고차로 했을 때 더 안 좋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취성거동을 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차 요소를 사용하면 괜찮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연성고동 같은 경우는 뭐 저차나 고초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차 요소는 그럴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집안 쪽에 많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균열 해석할 때나 아니면 뭐 세라믹 재질의 것들을 해석할 때 이럴 때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솔리드 요소는 이제 이렇게 적정별로 세 방향으로 거동을 하고요. 이제 발생되는 응력은 이렇게 3차원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자, 이번엔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요즘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요즘 이제 뭐 상세한 모델링과 상세한 해석이 이제 많이 이슈가 되면서 좀 더 실제 거동과 유사하게 나타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인터페이스 요소가 뭐냐, 어떻게 쓰냐, 이 결과가 뭐가 나오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요청하시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요소는요, 동질 또는 이질의 두 재료 사이, 두 구조물이나 두 재료 사이에 상호 거동을 정의하기 위한 요소다라고 이제 원론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상호 거동의 정을 정의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상호 거동이 어떤 게 있냐면요, 두 개의 절점이 있다라고 보면은요, 이 두 개의 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밑에 삼각형 면이 있죠. 이 두 개의 면이 있습니다. 위의 면은 어떤 다른 구조물이 연결이 되어 있는 면이고요. 밑에 면도 어떤 다른 구조물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면이고, 이 두 개의 면이 맞닿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맞닿았을 때 그쪽에는 슬라이딩이 발생하겠죠. 슬립. 거기서 마찰 거동도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본딩이 되어 있다면 어떤 특정 강도를 벗어나면 뚝 떨어지겠죠. 에폭시 같은 경우로 이제 에폭시로 철판을 붙였는데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겠죠. 볼팅을 안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탈부착 거동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기본딩 또는 다시 떨어졌다 다시 만날 때 컨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동을 정의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런 인터페이스 요소는 처음에는요,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사이, 콘크리트에 균열할 때 동질 재료죠. 동질 재료에 왼쪽 요소와 오른쪽 요소를 인터페이스 요소로 붙여놓고 이게 나중에 특정 인자 강도가 지나면 떨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균열을 이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나온 요소예요. 근데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강 콘크리트 이질 재료의 부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아니면 뭐 집안 쪽에서는 저기 월과 이제 집안 그러니까 소일 사이의 그 인터액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요즘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자, 이 요소는요,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응력과 변형률이 아니에요. 얘는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면과 면 사이에서 두 개의 절점 사이에서 나는 상대 변이와 트랙션이라고 하는 특수한 단 면적당 힘, 응력과 똑같죠. 응력과 똑같지만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 지압력이라든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부착 응력이라든지. 그래서 트랙션이 통틀어서 이제 트랙션이라고 하는데 상대 변이, 렐러티브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상대 변이와 트랙션으로 거동의 이제 변형률과 응력 관계가 아니라 상대 변이와 트랙션의 관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변형률과 응력 관계에서는 그 경사가 바로 탄성계수가 되고요. 그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그러니까 수평축이 변형률처럼 무차원이 아니라 상대 변위로 해서 변위를 가져요. 그래서 기울기 값이 탄성계수가 아니라 강성계수라는 특수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단위 자체도 뉴턴 퍼 미터 세제곱이 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물성을 얼마나 줘야 될지도 모르고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면은 강성을 어떻게 주는 게 좋은지, 다음 시간에 이거 끝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성을 어떤 식으로 주면 좋은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하실 건 뭐냐면 인터페이스 요소란 면과 면 사이에 발생하는 상대적 거동을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과 점 사이, 선과 선 사이, 면과 면 사이 해가지고 이게 모델링하는 차원에 따라서 또는 모델링하는 요소에 따라서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Embedded Reinforcement Elemen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Embedded Reinforcement, 보통 이제 철근 콘크리트에서 철근을 모델링하기 위한 전용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철근 모델링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또는 철근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것, 타일처럼 철근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것에 특화되어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요소가 왜 개발이 되었냐면 이게 최근 나온 지 얼마 안 된 요소이긴 한데요. 예전에는 철근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메싱을 치고 고요소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철근을 그 점과 점을 쭉 연결해서 트러스 요소로 다 모델링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모델링 방법 자체가 되게 번잡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근이 꼭 지나가는 곳에 절점을 위치시켜야 됐기 때문에 요소 형상이 막 찌그러지는 형상이 많이 발생하고 이게 요소가 많이 찌그러질수록 형상비가 안 좋을수록 해석 결과가 신뢰할 수 없는 값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수렴성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해가지고 이거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Embedded Reinforcement Element입니다. 개념적으로 보시면은요, 이렇게 어떤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면에서 또는 이 3차원에서요. 콘크리트 분리관에 이렇게 철근이 곡선으로 지나가는데 얘는 절점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철근의 절점은 X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근데 X 표시의 점은 실제 절점이 아니에요. 실제 절점이 아니고 가상의 점입니다. 그래서 인베이디드 트러스 요소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두부 모양의 이 솔리드 요소 있죠? 솔리드 요소랑 똑같이 생겼어요. 철근이면 선형으로 생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솔리드 요소처럼 생겼습니까?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근이 이렇게 X 쳐진 쪽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 철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프로그램이 인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철근이 지나가는 솔리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요소를 하나 더 만들어내서 걔를 인베이디드 트러스라고 딱 정의를 하고 이 절점에다가 이 철근의 강성을 고르게 분포시킵니다. 분배를 시켜요. 그래서 인베이디드 리인포스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철근이 내재되어 있고 그거의 강성을 이 솔리드 요소의 부피에다가 각 절점에다 등가로 쫙 뿌립니다. 얘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쫙 뿌려요. 그래서 좀 편심모가 있으면 그걸 다 고려해서 철근을 배치시킨 다음에 같은 위치에 솔리드 요소도 있고 철근 불림 요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석을 수행하고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면 철근 불림 요소의 각 절점에 있는 변이 값들을 다시 X 절점에 있는 값들의 변이로 다시 인터폴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응력과 변형률을 계산해서 아웃풋으로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보이기에는 선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계산될 때는 솔리드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 솔리드가 아니라 솔리드 형태인 것처럼 계산이 되는 거예요. 즉 등가의 철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까지는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죠. 처음에 이제 이 요소를 마이너스 FEA에다 제가 직접 개발해서 넣었는데 이거 처음에 개발할 때 좀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정확도가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비선형 거동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모델링도 하고 했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정확도가 그냥 트러스 요소 집어넣은 거랑 거의 똑같이 나와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아바쿠스든 엔시스든 다이아나든.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형식 중에서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보요소에도 철근을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플레인 스트레스 스트레인 애시시메트릭에도 만들 수가 있고, 애시시메트릭에는 점을 하나 툭 찍으시면 이게 한 바퀴 쭉 돌아간 철근처럼, 마치 띠철근처럼, 기둥에 있는 띠철근처럼 모델링이 됩니다. 점만 찍으시면 돼요. 왜? 얘는 애시시메트릭은 그 모델링 된 거를 한 바퀴 빙 돌리는 게 실제 형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점만 띡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 같은 경우는 이 면 위에다가 선을 찍으시면 되는데, 보통 두께를 여러분들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두께 안쪽으로 철근이 지나가기만 하면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자동으로 다 탐색을 해서 거기다가 얘가 다 만들어 강성을 분배해서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인베이드 트러스는 철근 또는 텐덤 모델링 할 때도 쓰이고요. 타일 모델링 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리지드링크라는 게 있는데요. 리지드링크란 어떤 거냐면요. 이제 점과 점 사이를 이제 완벽하게 본드로 강성이 무한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의 저점은 쌍둥이고 두 개의 저점의 거동은 완전히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복사했다고 보시면 돼요. 거동을 복사했다는 거예요. 모양이 아니라 그 거동, 그게 가지고 있는 저항력이라든지 이런 능력들을 다 복사한 하나의 저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 사용되냐면 슬래브에서 이제 뭐 질량 중심이나 이런 거 계산할 때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한 무게중심점을 하나, 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슬래브에 있는 모든 저점을 리지드링크로 다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저점 하나가 이 슬래브 전체 거동을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쉘과 보요소 연결할 때 리지드링크가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요소로 했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상세하게 모델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강박스 거더를 모델링을 하는데 요소가 너무 많아질 것 같으니까는 특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된 부분만 이렇게 쉘 요소로 모델링을 하고 나머지는 보요소를 이렇게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 보요소에다가는 단면을 박스 형태로 정의를 하고 이 저점에다가 이제 쉘 요소의 저점과 보요소의 이 저점을 리지드링크로 묶는 거죠. 그래서 대표되는 점 하나를 마스터 노드로 하고 나머지 점들을 슬레이브 노드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슬레이브 노드와 마스터 노드는 완전히 이제 용접, 아주 단단한, 매우 이론적으로 거의 무한대인 강성을 가지는 어떠한 것들로 용접을 해놨다고 보시는 게 이제 개념적으로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델링 하고 싶으실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리지드링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일반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뭐 트러스나 빔은 플레이트 또는 쉘 이런 것들은 뭐 많이 그냥 밥 먹듯이 솔리드까지도 이제 밥 먹듯이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그냥 리인포스가 아니라 인베이디드 리인포스라든지 아니면 인터페이스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못 접해 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오늘 개념을 좀 드셨다가 조금 이해 안 되신다 그러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고요. 이해는 되는데 더 알아보고 싶다 그러시면 뭐 서칭을 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형상함수와 적분점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뭐 유한 요소에 이제 두리뭉실하게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안 들어갔지만 사용할 때 어떤 것들이 사용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론적인 거를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꼭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 결과를 이해하시는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넣어봤습니다. 먼저 형상함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요소법 자체가 덩어리인 연속체 있죠. 연속체가 어떤 하중에서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그 변형이 일어난 부분을 함수화시켜야 한다고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함수화시킨다고 하면 그 함수는 뭐 아주 형이상학적으로 생겼겠죠. 근데 걔를 우리는 이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좀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걔를 이제 뭐 다항함수로 만들 수도 있고요. 지수함수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함수 형태로 단순화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보통은 우리는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다항함수로 만들려고 하겠죠. 그럼 한번 봅시다. 연속체에서의 그 변형 함수가 있는데 그거를 자잘하게 자른 요소에서는 좀 심플하게 나오겠죠. 직선에 가깝게 모양이 잘게 자를수록 직선에 가까운 형태가 될 건데 요소 내에서의 변형 함수는 그래서 변형 함수를 형상 함수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봅시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절점이 두 개가 있어요. x1, x2. 왼쪽이 1번 절점, 오른쪽이 2번 절점이라고 하면은요. 형상함수 개념은 이쪽에 타이1이라는 변위가 생겼고 2번 절점에 타이2라는 변위가 생겼을 때 이 변위와 이 변위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변위는 절점에서 대표적으로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소는 두 개의 절점을 가지는데 그럼 절점 안에서의 변위는 어떻게 생길 것인가? 그거는요. 절점과 절점 변위를 이렇게 선형적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적으로 연결했을 때 선형 형상함수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거꾸로 얘는 절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직선으로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이렇게 뭐 2차 함수로 이렇게 만든다 하게 되면은 제 1번 절점과 2번 절점에서의 값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운데 있는 값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이 변형 함수를 왜 알아야 됩니까? 자, 에너지 개념이 있습니다. 1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와 있으면 얘가 내력에서 1이라는 에너지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만들려면은 힘 곱하기 거리인데 거리는 변형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는 그래서 응력과 변형에 대한 변형 에너지가 바로 외력 에너지와 같으면 평형 상태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에너지 평형 관계를 통해서 이제 수식이 이제 포뮬레이션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정식화할 때 에너지 개념이 들어가야 되니까 스트레인이 나와야겠죠. 어디서 요소 내에서의 스트레인 분포 형상이 나와야 됩니다. 스트레인 분포라는 건 변형의 분포를 나타내고요. 요소 내에서 변형의 분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소 내에서의 변형의 분포를 어떻게 한다?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절점이 두 개 있는 경우는 이렇게 선형 가정을 통해서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트러스 요소나 아니면 플레이트 요소를 옆에서 봤을 때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어떤 변형 값이 나오게 되면 그 사이는 이렇게 선형보가 안에서 가운데 값이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평균 값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요소의 중심에서는 항상 그 평균 값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절점 두 개로 이루어진 저차 요소의 경우는. 그래서 형상함수는 이론적으로 이제 뭐 유한요소법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자기가 고려되는 점에서는 그 위에서는 0이 돼서 그 함수를 뭐 변유의 함수에다 곱하게 되면은 뭐 자기 자신이 나오고 두 개 합치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온다.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개념적인 것들 유한요소법 나중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고 뭐 아직 유한요소를 모르신다 그러신 분들 기회가 되면 들으시고요. 여기서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절점이 두 개 있을 때는 형상함수가 선형적으로 생긴다. 그리고 이 안에 임의점에서의 변이를 알고 싶을 때는 뭐다? 선형함수를 인터폴레이션에서 보관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절점이 3개인 고차 요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점이 3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항함수 중에 2차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2차 함수는 미지수가 3개인 경우 그러니까 3개의 점을 가지고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점이 3개 있기 때문에 우리는 2차 함수를 사용해서 형상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려되는 점에서는 1이고 뭐 나머지는 0이 된다 그러면 형상함수가 이렇게 3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각 절점에 파이1, 파이2, 파이3가 이렇게 생기는데요. 이거 파이1을 여기에다 곱하고 파이2는 두 번째, 파이3는 세 번째에다 곱해서 3개의 함수를 다 그냥 슈퍼포지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소에 발생된 변형 형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상함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차 요소는 일단 절점과 절점 사이의 요소의 변형을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걸로 나타냈는데 고차 함수 같은 경우는 2차 함수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따라서 취성자료 같은 경우 특정 부분이 딱 깨졌을 때 이 변형 형상을 그려보면은 뭐
이렇게 이쪽에서는 변형이 크게 일어나고 이쪽에서는 작게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선형함수로서 나타내기에 상당히 무리가 있지만 이게 포물선 함수를 이용했을 때는 그나마 좀 나은 겁니다. 그래서 피성재료라든지 이런 재료에다가 사용하는 요소로는 고차원 요소가 더 적합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그렇진 않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형상함수 개념이 이렇습니다. 요소의 변을 따라서 또는 면 위에 있을 때 변을 따라서 지금 현재 설명드리는 것은 변 위에서 하나의 모서리 위에서의 변형 형상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면에서 사용되는 형상함수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보시죠. 삼각형 형상 같은 경우는 고려되는 점에서 1, 나머지 점에서 다 0이 되려면 이런 면의 형상이 되고요. 이 면을 나타내는 함수식을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개가 나오겠죠. 절점이 4개니까. 그래서 이게 아웃절점을 가진 이런 고차 요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 고려되는 점에서 형상이 1이 되도록 만들어지고 이것들을 슈퍼포지션해서 형상함수, 실제적인 변형 형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다? 연속체를 쪼개서 요소를 통해서 이제 그 변형 형상을 쭉 합쳐, 그러니까 각 요소 쪼개진 그 쪼가리들 있죠. 쪼가리들의 변형 형상을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찌그러진 형상이 나올 거예요. 대신에 그 요소에서 그 찌그러진 거를 여차 함수를 이용해서 가정을 할 것인가? 선형이냐? 고차냐? 당연히 고차가 더 정확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크게 이 두 가지 함수를 많이 씁니다. 선형 함수와 2차 포물선 함수를 많이 쓴다. 자, 그래서 적분을 수행, 아까 에너지 관계를 잠깐 설명드렸었죠. 외력에 의해서 에너지와 내력에 의한 변형 에너지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력에 대한 에너지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외력에 대한 에너지는 고체역학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계산을 많이 배웠죠. 그러면 내력에 대한 변형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유한요소법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분을 수행해서 3차, 이거는 이제 보니까 이제 평면 요소인 것 같아요. 두께 t를 곱해가지고 면 적분하고 거기다 두께 방향 적분을 하는 그런 수식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응력과 변형률에 대한 변형 에너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수치적 입분을 한 컴퓨터에는 얘는 바보기 때문에 이러한 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수치적으로 이렇게 절점이 아주 형이상학적으로 생긴 그런 모양, 사각형 모양이지만 찌그러져 있겠죠. 그 찌그러진 모양을 명확하게 적분을 할 수 있는, 정확하게 적분을 해내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가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A, B라는 이런 공간상에서의 점을 갖다가 어떤 이상화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걸로 매핑을 시킵니다. 단위평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위평면 안에다 이걸 매핑을 시켜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치환적분이라는 걸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특수한 영역으로 치환을 해서 적분을 수행하면 되는데 이렇게 고정화된 이런 평면 내에서 적분을 수행하고요. 이 고정화된 평면 내에서 가우스가 뭘 발견했냐면 이렇게 선형화, 이게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중간하게 진행하게 되면 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이 밑면적을 이렇게 평행 사다리꼴 모양의 적분 형태와 똑같이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얘가 발견을 해냈어요. 그래서 x1과 x2는 고정점입니다. 2차 함수는 x1과 x2는 뭐다라고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고정점, 즉 적분점이 됩니다. 이 점을 적분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적분점이 있고 이 적분점에서 이 높이값만 알면은 이거에 대한 실제 정확한 적분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해냈어요. 그래서 에너지 관계에 변형 에너지를 적분을 하기 위해서 가우스 적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우스 적분을 하기 위해서 자코비안 행렬식이니 뭐니 이런 매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치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상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개념을 한다라고만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우스 적분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유한요소법들은 이 가우스 적분을 사용합니다. 물론 인터페이스 요소 같은 경우는 적분점이 아니라 절점에서 적분을 수행해요. 뉴튼 코트라든지 무슨 다른 적분법들을 사용해서 적분을 수행하는 그건 조금 달라요. 인터페이스 요소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연속체는
다 적분점에서 적분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적분점에서의 응력 결과, 변형률 결과가 나와요. 절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적분점에서 나온 응력과 변형률 결과를 절점으로 다시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합니다. 역치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환이라기보단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강이 아니라 보호외법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죠. 보회를 통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서 형상함수부터 가우스 적분법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그 응력 평가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주의할 사항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루하지만. 자,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선형적으로 접근할 때는 이렇게 매핑을 수행하고 가우스 매핑 공간 안에서 접근점에서 접근을 수행하면 리얼하게 접근이 된다. 그리고 2차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축이 사이와 에타축 두 축으로 나뉘고요. 축별로 두 개씩의 접근점이 생기니까 4개가 되겠죠. 왜 2개씩 합니까? 왜냐면은 2차 함수는 접근점 2개 가지고 정확하게 접근을 해낼 수 있다고 가우스가 발견을 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차 요소나 저차 요소에 대해서 이 점 적분이 많이 사용이 돼요. 축당 2점 적분이기 때문에 2개 축을 가진 평면 같은 경우는 4개의 적분점이 생깁니다. 각 축별로. 그래서 가우스가 여기에 축별로 좌표까지 다 나타냈어요. 그래서 가우스 평면 안에서, 이 매핑 평면 안에서 각 적분점의 좌표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웬만한 수치 해석 책을 펼쳐서 가우스 적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 값들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 점에서의 변형률이나 응력값 이런 것들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적분을 수행하면 이 공간상에서 생기는 변형에 대한 에너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봅시다.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생기냐면, 왜 이걸 설명드렸냐면, 자, 이건 선형 해석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아요. 문제화 될 수가 있겠지만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균열 해석이나 비선형 해석할 때 조금 문제가 생겨요. 자, 보시면은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콘크리트 인장 강도가 3메가파스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해석해서 해석 결과를 얻었을 때 죽었다 깨도 해석 결과가 3메가파스칼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 인장 강도가 3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인장 능력이 3메가 이상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할 때는 적분점에서 해석이 수행됩니다. 그래서 응력 변형률의 비선형 관계는 다 적분점에서 수행이 돼요. 그래서 적분점에서 나온 변형률에다 탄산계수 이 값을 곱해서 적분점에서의 응력을 계산합니다. 근데 그거 계산할 때 이 값이 재료 비선형 같은 경우는 이게 비선형성을 가져요. 그래서 변형률에 따라 응력이 바뀌겠죠. 그래서 뭐 이제 깨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콘크리트 해석을 수행을 했는데 이 적분점에서는 1이라는 인장 응력이 나왔고 이 적분점에서는 3이라는 인장 응력이 나왔어요. 3 이상 나올 수 없으니까. 그 세 번째는 3, 네 번째가 2라고 나타내 봅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적분점은 1번 요소 1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적분점은 요소 2번 안에 들어가 있는 적분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분점에 있는 결과를 절점으로 이제 보회법,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선형함수, 이절점 요소 같은 경우 가운데를 선형함수로 쓴다고 그랬죠. 보관함수를, 형상함수를. 보통 형상함수를 가지고 보관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거 외에는 이 관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형상함수를 통해서 보회를 하게 되면 이쪽은 3보다 더 큰 응력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이쪽 요소에서도 보회를 해서 해보면 여기서도 3보다 큰 응력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 1번 요소와 2번 요소에서의 응력이 결과가 다릅니다. 맞아요. 제대로 해석이 된 겁니다. 다를 수 있어요. 왜? 변형률이나 아니면 응력 값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얘를 보회법을 사용하게 되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게 더 이상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저점에서 응력법은 값이 하나만 나와요. 어떻게 한다? 여기서 나온 응력 값들을 다 그냥 평균 내버립니다. 그러면 이 결과값만 봐도 3보다 커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서에다가 실어가지고 주응력, 최대 주응력을 갖다가 컨투어로 그린 다음에 보고서에 딱 실어서 제출하잖아요. 이 균열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저쪽 핀자위원들이 딴지 봅니다.
이 인지하 강도 3 아니야? 근데 왜 3보다 더 커? 말이 돼? 해석 잘못했네. 다시 해봐.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로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또는 그런 게 싫다. 그럼 어떻게 한다? 적분점 결과를 그냥 출력해서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3 이상 넘는 값이 안 생기겠죠. 자, 그래서 비선형, 특히 이런 문제는 재료 비선형, 즉 인장 강도를 가진 특정 강도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석 결과를 나타낼 때 주의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설명드리자고 형상함수 설명드리고 가우스 적분 설명드리고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선형 해석을 할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꼭 하시고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적분점 결과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을 키셔가지고 컨트롤을 부리는 상관없고 대신에 디스크리트하게 컨트롤가 딱딱 끊겨놔요. 모양이 이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비선형 수치 해석 기법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선형 수치 해석 기법인데 이게 이제 유한요소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상관이 없고 수치 해석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비선형 거동을 나타내는데 비선형 거동이란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를 진행될 때 그 기울기 값은 알고 있어요. 왜? 강성이 얼마나 주는지에 대한 그런 거동 모델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울기 값은 알고 있는데 다음 값을 추정해 가는데 그 방법이 다양한 거죠. 이게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이제 접근 방법에 따라서 크게 하중 증분이 있고 변이 증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중을 띡 주고 자 이거를 100등분해가지고 해석을 수행해 비선형으로 쭉 따라가겠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변이 증분이 있는데 하중 증분을 하게 되면 이 y축이 있죠. 이 y축이 하중이 되고 x축이 이제 변이축이 되는데 y축을 이렇게 자잘하게 자르겠죠. 쭉쭉 잘라봅시다. 자, 두 번째 걸 쭉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와 만나는 점이 자 여기서 수평을 쭉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해가 되는 솔루션이 되는 점입니다. 이만큼 하중이 들어오면 변이가 이만큼 발생해야 되고 이만큼 하중이 들어오면 변이가 이만큼 발생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쭉 끝까지 그어봅시다. 우리는 이런 거동 모델을 콘크리트 같은 경우 압축 거동에다가 거동 모델을 여러분들이 정의해 주잖아요. 다이리니어를 넣을 수도 있고 뭐 포징 모델을 넣을 수도 있고 파라볼릭 모델을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하드닝, 소프트닝 어떤 거동을 넣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동이 나올 텐데 쭉 옆으로 긋다 보면 한 점에서 또 만나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면 이쪽도 솔루션이 돼요. 솔루션이 두 개가 생기네요. 하나의 하중 상태에 의해서 솔루션이 두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정답으로 얘는 보통 간주하고 해석이 수행이 돼요. 근데 쭉 넘어갔어요. 연화고동에서 여기 딱 오게 되면 솔루션이 어디 있지? 못 찾습니다. 뭐가 정답인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중 증분할 경우 이렇게 연화고동 올라갔다 피크점을 찍고 떨어지는 거동이 있는 경우 하중 증분으로는 해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가끔. 그렇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하중 증분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연화고동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 변이 증분 형태로 봅니다. 그래서 변이 증분은 변이를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점의 변이를. 실제로 실험할 때 액추에이터로 실험을 할 때 액추에이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변이로 컨트롤하죠. 초당 몇 미리 해가지고 액추에이터에서 변이로 제어합니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이로 명확하게 몇 미리 여러분들이 주면 위로 쭉 올렸을 때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바로 솔루션이 됩니다. 그래서 변이 제어를 하시게 되면 쭉쭉 올려도 솔루션이 오직 하나만 나와요. 그래서 변이 중분을 할 때 이렇게 연화거동이 나와도 스무스하게 다 나타낸 해석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연구실이나 이런 데서 철근 콘크리트 해석할 때는 보통 액추에이터 가지고 하는데 그거랑 동일하게 변이 중분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이 중분을 주더라도 그 점에서 변이를 밀마줘라 강제 변이를 주게 될 텐데 그 변이에 대한 리액션이 바로 그 점을 준 하중이 돼요. 그래서 하중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선형 해석하실 때도 변이 중분을 하실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중 증분 방법에는 아까 전에 변이 증분이 있고 하중 증분이 있죠. 그거 외에 또 하나 유명하죠. 알크랭스 메소드라고 또 다른 하중 증분 방법이 있어요. 이 하중 증분 방법은요.
여기서 특정 아크, 그러니까 처음 하중에 의해서 딱 증후군이 됐을 때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반경 있죠. 반경을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거동 그래프인 비선형 그래프와 이 원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이 솔루션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솔루션을 각각 찾아 나가도록. 그래서 얘는 연화고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냅백이라고 해서 말도 안 되게 들어가는 이런 고동까지도 다 해석이 수행이 돼요. 스냅백까지.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하중 증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스냅백 현상 같은 경우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좌굴에서 많이 나오죠. 좌굴. 자, 지금까지는 하중 증분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하중을 증분시킬 때는 진짜 하중을 증분시키는 게 있고 또는 변형을 증분시켜서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아크렌스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비선형 해석 기법에 대해 설명드리면요. 뉴턴-랩슨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중 증분을 한다 그러면 이 하중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눠서 준 겁니다. TF 익스터널과 T 플러스 델타 T가 있죠. 이 두 개의 하중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를 구했다고 보시면은요. 여기서 이제 하중을 또 주겠죠. 하중을 주게 되면은 초기에 이 점에서의 접선 강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선 강성을 프로그램 내부에서 계산을 하겠죠. 쭉 계산해서 올라간 하중 이만큼 줬으니까 이 기울기에서 요점이 바로 초기 변이가 되겠죠. 델타 U0가. 그런데 여기에 이만큼 원래 있는 우리는 이 곡선을 주었기 때문에 이 곡선에 대한 솔루션을 알고 있어요. 뭘 모른다? 변이가 얼마나 생길지 모르지 솔루션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만큼의 오차가 생기네. 이 점에서 다시 또 접선 기울기 그어서 여기서 변이를 나타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선 긋고 나타내고 해가지고 쭉 여기 만나는 점까지 찾아갈 때 이걸 나타내는데 실제로 이 만나는 점까지 찾아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반복 해석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하중 증분 상태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산을 여러 번 하게 돼 있죠. 델타 U0, 델타 U1 이렇게 델타 U2, U3, U4에서 여러 번 반복 해석을 수행하는데 이 과정을 이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맥시멈 이터레이션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요. 왜? 안 그러면 한두 끝도 없이 무한정 해석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터레이션 개념이 있고 여기 반복적으로 해서 오차가 없을 때까지 근접해 가는 겁니다. 수치 해석은 정의를 찾는 게 아니라 근사적인 행위를 찾기 때문에 오차 범위라는 걸 주어지게 되어 있죠. 이걸 톨러런스라고 하는데 그 톨러런스 안에 오차가 들어오면은 그냥 지금까지 해석한 게 다 정해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이런 형태인 거죠. 자, 뉴턴-랩슨에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터레이션을 할 때, 반복 해석을 할 때 여기서 강성을 접선 강성을 쓰느냐 아니면 초기의 접선 강성을 사용해서 기울기를 일정하게 놓고 쭉 가느냐. 그래서 이 접선 강성을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유한 요소 해석을 수행하게 되면은 그 해석 러닝 타임의 70%가 이 접선 강성 계산하는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푸는 과정에서 발생을 해요. 근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성 한 번만 계산하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계산하면 정말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보다 이 방법이 더 빠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안정적이고. 왜? 이때 접선 강성을 계산할 때 기울기가 0에 가까우면 발산을 쉽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인 강성 값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뉴턴-랩슨보다는 왼쪽보다 오른쪽 거 추천을 드리는데 이 오른쪽 방법을 모디파이드 뉴턴-랩슨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엔 쿼시 뉴턴이라고 있는데요. 이 쿼시 뉴턴은 뭐냐면요. 이터레이션 과정에서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처음에 이렇게 한번 접선 강성을 계산을 하죠. 그 다음 강성 계산할 때는 접선이 아니라 이 점과 현재 요점 있죠. 이 두 개를 접선으로 찡 연결하는 할선이죠. 할선으로 연결한 할선 기울기 가지고 쭉 해석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선이 아니라 할선을 수행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얘는 할선 기법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쿼시 뉴턴 방법이다라고 여기서 이름을 붙였네요. 이게 대표적인 방법이 BFGS라는 방법이 있죠.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BFGS라는 이 방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리니어 앤 콘스탄트인데요. 이거는
반복 해석할 때 얘를 그냥 선형강성 가지고 그냥 쭉 같이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랩 쓴 것 같은데 접선 기울기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 그냥 일반 뉴턴랩슨, 모디파이드 뉴턴랩슨, 할선 방법 또는 리니어 또는 콘스탄트 스티프니스 메소드다. 이렇게 해서 기울기 못 쓰냐에 따라 이렇게 해석 기법의 용어가 이제 방법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를 못 쓰냐를 항상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 해석 기법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선형 수치 해석 기법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까지 노하우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동영상은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에 올릴 건데요. 그때 이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관요소 해석에 대한 팁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뭐냐면요. 어떤 구조, 해석 대상체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모델링을 하겠죠? 그리고 매싱을 수행하는데 매싱할 때, 이거 요소 크기 얼마나 크게 해야 되지? 그쪽 하실 거예요. 항상. 이 정도 하면 적절한가? 선형 해석이야 뭐 웬만큼 하면 대충 해도 결과가 꽤 괜찮게 나옵니다. 꽤 괜찮게 나오는데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꽤 세밀하게만 자르면은 괜찮은 결과가 나오고 아무도 딴지 안 보이죠. 근데 이제 뭐 비선형 해석할 경우는 이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품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요소 크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사실은 요소 크기 정의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요소 크기를 내 멋대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 기계 쪽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요. 요소 매싱을 처음에 여러 번 자릅니다. 여러 개 잘라가지고 비선형 해석 수행하기 전에 여러 형태로 메시 크기를 만들어서 매싱을 수행한 다음에 각각의 해석 결과를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요소 X축은 요소 사이즈고요. 요소 개수가 되겠죠. 그리고 Y축은 뭐냐면은 정의에 가까워지는 퀄리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의에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그래서 그 점을 찍어보면 또는 그냥 나온 결과값, 어떤 대표적인 저점에서의 주된 관심이 되는 점에서의 응력이면 응력, 변이면 변이, 변형이면 변형률. 그거 특정 값 하나를 이제 타깃으로 잡고 그거를 찍어보는 거죠. 그럼 그래프가 일반적으로 메시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소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요. 그래서 수평으로 놓으면 놓을수록 더 잘라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값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 그쯤에 있는 값을 쓰면 되는데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적절한 요소 개수와 적절한 퀄리티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해석을 먼저 수행하셔야 된다. 선형으로 이거를 먼저 해석을 수행하신 다음 선형으로 하는데 요소 크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네, 달라집니다. 왜? 덩어리, 유한요소법이란 연속체인 덩어리를 자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연속체의 하중 중에는 변형이 일어나는데 그 변형을 당항함수로 우리는 가정을 할 건데 그거를 선형으로 가정하는 것과 어떤 당항함수, 고차의 당항함수를 가정하는 거는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그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축적되는 에너지를 계산해서 그걸로 이제 변이도 계산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변형 형상이 정확할수록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많이 자를수록 정의에 가까운 함수 형태를 얻을 수가 있고 변형 함수 형태를 그래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선형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적절한 요소 크기가 중요하게 돼요. 선형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단순보예요. 단순보고요. 캔틸레버가 아니라 단순보들이 참 이게 못합니다. 형태는 단순보고요. 길이는 4m, 탄성계수는 뭐 대충 이 정도 값을 줬고요. 등분포로 미터당 5kN, 그리고 폭과 높이는 뭐 20cm, 40cm 높이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0.07812m라는 이게 가운데점에서의 중앙점에서의 변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쪽에 총 4개의 보요소와 이쪽에 선형으로,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3개는, 왼쪽에는 솔리드로 이제 모델링, 3차원으로 모델링 할 거고요. 오른쪽 3개는 이제 보요소로 모델링을 할 겁니다. 자, 솔리드 요소 같은 경우는 이산화 시켜가지고 형상함수를 이용해서 이 요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형상함수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런데 보요소는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들 보요소는요, 형상함수로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정확한 보의 저기 뭐 있지? 보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정식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유한요소 정식화가 아닙니다, 보는. 그래서 보요소는 형상함수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요소를 몇 개로 자르든 결과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 보요소로 쓰면 되겠네. 아시겠지만 모든 구조물을 다 보요소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요소 말고 다른 것도 정식화, 유한요소법을 이용해서 이산화시킨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을 이용해서 정식화해서 만든 요소가 또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쉘 요소도 아니에요. 그래도 요소의 사이즈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져요. 자, 일단 그러면 여기서 요소 메쉬 형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쉬 형상은 이렇게 했고, 제일 왼쪽은 되게 듬성듬성 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에서 점점 짧게 잘라갔죠. 하중은 이미 경계조건과 하중은 이미 다 주어진 상태고요. 보요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요소는 자, 보요소도 마찬가지로 평면 형상은 이렇게 주어졌고요. 해석을 한번 수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변형이 생겼죠. 저는 이제 변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변이를. 적방향 변이를 놓고 보면요. 자, 절점, 가운데 점에서의 이제 결과를 보실 텐데요. 가운데 점 보요소만 보겠습니다. 요점과 요점과 요점이 0.078125가 정해였는데 세 개가 다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제일 왼쪽에 있는 보요소 같은 경우에 요소를 두 개만 한 거예요. 3미터짜리인데 요소 두 개로만 한 겁니다. 얘는 네 개로 한 거고 얘는 8개의 요소, 보요소를 가지고 모델을 한 거예요. 두 개로 하든 네 개로 하든 8개로 하든 변이값이 다 똑같이 나와요. 솔리드는 이럴까 한번 봅시다. 솔리드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0.07168이 나왔죠? 이쪽 점은 0.077이 나왔습니다. 이쪽은 0.079, 이쪽은 0.081 정도가 나왔죠? 실제 정해가 아까 실제 정해가 0.07812호죠? 0.07812호인데 보시면 0.07812호, 0.07812호보다 큰 값도 나오네요. 그렇죠? 즉 너무 많이 자르면은 이거보다 에너지가 오버해서 나오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와 요 두 개,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더 커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쓰는 게 좋습니까? 이 정도 사이즈나 아니면 이 정도보다 약간 큰 요소 사이즈를 사용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단순 비만을 예시해 놓고서는 이거 모델링 해봐 해서 그냥 이렇게 짜잘하게 잘라서 딱 가져가 보면 변형이 과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럼 그게 정해일까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구한 게 정해인가?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요소 크기부터 명확하게 정의하고 들어가야지만 내가 한 해석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요소 사이즈를 정할 때보다 처음에 이 사이즈 이펙트에 대한 해석을 수행을 하셔야 돼요. 선형적으로. 그래서 여러 개의 모델을 가지고 메싱 사이즈를 달리해 가면서 메싱 사이즈 달리해서 해석하는 건 금방금방 할 수 있습니다. 얼마로 잘라 하고 바로바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수행을 하셔서 어떤 특정 수렴값의 수렴에 갈 때 그때 사이즈를 정하셔서 그걸로 이제 해석을 수행을 하셔야 된다, 반드시. 저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이 유한요소 해석을 해서 보고서를 주시면은 그거부터 봐요. 그 해석을 수행해서 적절한 요소 사이즈를 구해냈는지 안 했는지부터 체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은 이 과정을 생략을 해요. 또 대충 저기 균열 해석하면 한 5cm로 자르면 무난하다고 어떤 논문에 나왔던데 그렇게 하지 뭐.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는 뭐 굵은 거 2.5배 하면 되지 않겠어? 어디 나왔던데?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먼저 수행을 하시고 그리고 그 값까지 참고해서 녹여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수행하시는 게 훨씬 엔지니어다운 이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전반에 있는 유한요소 해석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해에 대해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